안녕하세요. 부동산 책 읽어주는 브리니입니다. 오늘은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3편 송가장편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고요. 187페이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꽃은 각각 피는 계절이 있다. 새 회사에서 나는 꽤나 공격적이다. 우리 회사 제품이 외국 회사들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하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각 제품에 대한 사용 목적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외국 회사들은 각 모델마다 목적이 뚜렷해서 소비자가 선택하기 쉽다. 우리 회사 제품은 모델 수도 적은 데다 한 가지 모델로 외국 회사의 여러 경쟁 모델을 커버하려고 한다. 신제품이 나와도 기존 제품과 어, 별 차이가 없다. 기능이 향상되고 추가되었다고 하지만 거의 다를 바가 없다. 내가 사용자라도 메리트가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이도저도 아닌 제품만 계속 내놓고 있다. 둘째는 디자인이다. 과거의 제품을 보면 디자인 면에서 해외 브랜드나 우리 회사나 비슷했다. 그런데 요즘의 해외 브랜드 제품은 젊어진 사용자층에 맞추어 온라인 광고도 늘리고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진화하고 있다. 우리 회사 제품은 옛날 감성 그대로다. 레트로라고 포장해봤자 그냥 촌스러울 뿐이다. 내가 고객이라도 같은 기능에 같은 가격이면 해외 브랜드 제품을 고를 것이다. 영업팀인 나는 항상 그런 불만을 고객들에게서 직접 듣는다. 선배들도 같은 상황이다. 늘 변명을 해야 한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안 되고, 그래서 죄송하다고 말한다. 반복의 반복이다. 변명과 사과를 하는 것도 금세 지친다. 선배들은 껄껄 웃으며 한잔하면서 풀자고 고객사들을 달랜다. 뒤떨어지는 디자인의 사용 목적이 모호한 제품군. 이것만 잡아도 꽤나 승산이 있어 보인다. 나만 아는 게 아닐 텐데, 선배들도 분명히 알 텐데, 사수에게 물어본다. 대리님, 신제품 개발하는 거요. 원래 있던 제품과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내버려둬. 자기들 마음대로 하게. 네? 안 그래도 회의에서 이거 가지고 말이 엄청 많았어. 왜 이런 거 또 만드냐고. 팔리지도 않을 건데. 그런데 위에서는 하라고 시키니까 해야지. 별 수 있나? 전화 붙잡고 미안하다고 하고,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하고, 아유, 지겹다. 우리 회사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더 신기해. 나 같으면 외국 걸 사지. 선배들도 알고 있다. 알고는 있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집요하고 강하게 어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선배들 대부분 기계처럼 일만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느낌이다. 내일 신제품 중간 점검이 있는 날이다. 임원들하고 주요 연구 개발자들이 들어온다고 한다. 나도 회의를 참관하겠다고 팀장에게 말해 두었다. 나는 회의에서 할 말을 머릿속에서 재생해 본다. 문제 제기할 것과 불만사항, 건의사항 등이다. 불만 처리 접수가 되어버린 나는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다. 덥수룩한 머리에 두꺼운 안경을 쓴 연구원이 발표한다. 마지막 질문을 받는다고 한다. 아무도 말이 없다. 마음을 먹고 오긴 했지만 순간 손을 들까 말까 고민한다. 들면 모두 나를 쳐다보겠지? 1년 넘게 무대에서 연주한 경력이 있는 나다. 긴장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자 바로 손이 올라간다. 연구원이 나를 보고 말한다. 네, 말씀하세요. 기존 제품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연구원은 내려간 안경을 살짝 올리고 대답한다. 이 부분이 개선되었고 저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그건 기존 제품에서도 구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신제품이라면 뭔가 확실하게 달라진 게 있어야 하는데 기능이나 디자인이나 거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회의 참석자들 표정이 점점 굳어간다. 마치 왜 이제 와서 이러느냐는 듯이 나는 말을 이어간다. 고객들은 신제품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제가 고객이라면 실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신제품인지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알아채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건 디자인팀 역할입니다. 저희는 소프트웨어만 담당합니다. 핑계를 다른 부서로 돌린다. 맞는 말이기는 하다. 다들 나를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하는 표정으로 쳐다본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할 말은 해야겠다. 선배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CR도 안 먹혀서 안 하고 있다면 내가 그 CR 좀 먹히게 해봐야겠다.
이 씨알을 먹히게 하려면 모두의 머릿속에 꽉 박힐 만한 단어가 필요하다. 적절한 비유가 없을까? 호텔의 안심 스테이크를 기대했는데 사내 식당의 퍽퍽한 미트볼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거네요. 미친 사원, 나부랑이가. 아, 모르겠다. 이미 뱉은 말. 뭐 어떻게든 되겠지. 앞에 선 연구원 표정이 썩는다. 임원들 표정은 이미 썩어 있다. 대리들은 티나지 않게 웃는다. 우리 팀장은 그만하라는 제스처를 보낸다. 나는 자리에 앉는다. 연구원이 말한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석자들 모두 회의실을 우르르 빠져나간다. 임원 중에 한 명이라도 내 말에 힘을 실어주길 바랬지만 역시나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다. 자꾸만 전 회사와 비교하게 된다. 전에 다니던 외국계 회사에서는 회의 참석자가 여기처럼 많지도 않았다. 소수의 참석자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그 의견에 대해 검토했다.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수정 작업에 들어갔다. 진행이 꽤 된 것도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접는다. 그런데 여긴 아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기획하고 진행한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끝을 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그 끝이 좋지 않을 거라는 걸 예상하면서도 말이다. 팀 선배가 어깨 동무를 한다. 건물 밖으로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오자고 한다. 너 우리 팀장님 과장 때까지 별명이 뭔 줄 알아? 뭔데요? 쌈딱이었대. 끝없이 싸워댔던 거지. 뼛속까지 영업맨인 사람인데 담당한 제품이 고객 지향적이지 않고 자꾸 생산자 지향적으로 나오니까 개발자랑 맨날 붙었던 거야. 지금 우리 제품이 딱 그렇잖아. 네, 맞아요. 쓰는 사람이 편해야 하는데 우리 회사는 만드는 사람이 편하도록 만들어. 그러니 팀장님이 빡치겠니? 안 빡치겠니? 빡치죠. 다 너 같은 생각 가지고 있다?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뿐이지. 포기했다고 해야 하나? 무관심해졌다고 해야 하나? 무관심. 연예인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비난이나 악성 댓글이 아닌 무관심이라고 들었다. 회사원이 회사에 무관심해지면 그 회사는 어떻게 될까? 선배가 말한다. 그리고 만약에 누가 구체적으로 어떤 시장에는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어떤 디자인이 우리 회사 제품과 회사 아이덴티티랑 맞는지 물어보면 설명할 수 있어? 그 생각은 못 해봤다. 저격할 준비만 했을 뿐, 대안은 생각해 놓지 않았다. 만약에 네가 그 대답을 잘 못했거나 아니면 잘했다 하더라도 너랑 연구개발팀 사이에 언쟁 비슷하게 했겠지? 사람들은 그게 보기 싫은 거야.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자. 뭐 이런 문화가 지금의 우리 회사를 만든 거지. 왜죠? 그 사람들도 다 월급쟁이니까 열심히 해도 안 해도 월급은 같아. 그런데 뭐하러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해? 그게 대부분의 직장인들 마인드야. 우리는 앞을 보고 터벅터벅 걷는다. 희한한 게 뭐냐 하면 다들 무관심해도 회사는 안 망해. 나도 신기해. 다들 정신은 딴 데 있는데 회사가 돌아가는 게. 네, 그러네요. 너도 회사에 애정 가지고 그러는 건 좋은데 쉽지 않을 거야. 상대가 너무 커. 회사는 수천 년 된 거대한 바위이고 우리는 굴러 들어온 자갈 같은 것 말이야. 같은 편인데 상대편인 것 같은 느낌은 왜 드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사람들은 위로 올라갈수록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해. 왜요? 윗사람들이 사원, 대리였을 때는 우리 때보다 폭언, 욕설, 괴롭힘이 엄청 심했거든. 지금은 나이 먹고 직급도 올라갔는데 좋은 말만 듣고 싶고 자기 치켜 세워주는 사람 끌어주고 싶겠지. 이해는 가. 나도 위로 올라가면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 밑에 사람들은 윗사람한테 찍히지 않으려고 입맛에 맞는 말만 하게 되고 윗사람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다 보니 현실은 모르고 삭상공론이 되는 거지. 우리 사업부 상황만 봐도 딱 그렇잖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무도 임원들 의견에는 반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선배가 다시 조용하게 말한다. 제품이 만들어지는 걸 봐. 네가 말한 대로 고객 맞춤이 아니라 생산자 맞춤이지? 실무자들도 다 살아남으려고 사장, 임원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 아니라. 네? 그게 말이 돼요? 신제품이 기존 제품과 별 차이 없다고 지적했잖아. 신제품 자체보다는 자기 임기 때 신제품이 나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야. 와, 그건 짐작도 못했네요. 또 중요한 게 있어. 책임도 안 져. 무슨 뜻이죠? 우리 본부장은 자기가 속으로 이미 답을 정해놔. 그리고 갓
팀장들 보고 어떻게 할 건지 보고하라고 해. 자기가 정해놓은 답과 비슷한 보고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그게 나오면 그나마 낫다면서 그걸로 하자고 그래. 결과가 안 좋으면 보고를 했던 팀장한테 집어 씌워. 그렇게 지금 10년째 임원하고 있어. 우리가 그런 사람 밑에서, 내가 신입일 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어. 건물 주변 한 바퀴를 다 돌았다. 회사 내에서 능력 있고 싹싹하기로 유명한 선배는 한 달 뒤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한다. 듣자 하니 연봉을 2천만 원 더 받고 옮긴다고 한다. 회사는 좋은 인재를 이렇게 놓치고 만다. 역시 완벽한 회사란 없다. 외국계도 국내 대기업도 각자의 장단점이 있다. 업무도 많이 다를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다 거기서 거기다. 핸드폰이 울린다. 발신자는 박 사장이다. 내가 하고 싶었던 위치의 매물이 괜찮은 가격에 나왔다고 한다. 최근에 매수세가 높아져서 문의가 많으니 서두르라고 한다. 경험상 땅 전문 부동산들은 바쁜 적이 없었다. 항상 한가해 보였고 가면 나만 한참을 상담하다가 왔다. 박 사장님이 계약서를 빨리 쓰고 싶으신 건가? 나는 다음날 연차를 내고 부동산에 간다. 계약할 준비는 다 되어 있다. 얼마를 대출 받을지,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할지 꼼꼼히 머리에 그려본다. 부동산 문을 연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왔어? 어제 내가 서두르라고 했잖아. 벌써 계약 끝났어. 네? 다른 부동산이 주인하고 연락해서 벌써 계약금 보냈어. 땅 주인도 빨리 다른 물건 잡으려고 한 것 같아. 아, 총각처럼 좋은 매물 기다리다가 사려는 사람 많아. 여기도 나름 치열해. 이럴 수가 허탈하게 집으로 돌아간다. 너무 안일했던가? 성공할 수 있었는데. 아깝다. 뭘 해야 하지? 뭘 하긴 뭘 해. 더 찾아보고 더 많이 돌아다녀야지. 휴가 낸 것이 아까워 전에 받은 동네 땅을 보러 간다. 근처 부동산에 들러 연락처를 남긴다. 땅 투자는 경쟁자가 별로 없는 줄 알았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실제로는 꽤 많았다. 내 생각이 짧았고 내 식견이 부족했다. 아직 어설프지만 내 계산으로 그 땅의 가격은 3년 뒤에 최소 2배로 팔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었다. 배가 아프다. 방심했다가 계약을 놓쳤으니 밥을 먹을 자격이 없다. 계약을 했으면 10,000원짜리 갈비탕 한 그릇 먹는 건데 계약을 못했으니 5,000원짜리 순두부찌개도 아깝다. 너무 배가 고프니 3,000원짜리로 먹어야겠다. 전 직장에서 매일 먹던 한솥 도시락이 생각난다. 어차피 집에 가는 길이다. 생각이 난 김에 거기로 간다. 아주머니는 그대로다. 오늘도 무표정이다. 나를 전혀 기억 못하는 것 같다. 나는 치킨 마요 하나를 시킨다. 조그만 목소리로 덧붙였다. 밥 많이 주세요. 여기 나왔어요. 나는 카운터에 가서 쟁반 위에 있는 치킨 마요를 본다. 치킨 마요 위에 고기 산적 3덩이가 있다. 나는 아주머니를 바라본다. 오랜만에 왔네요. 얼굴 좋아졌어. 아, 네, 잘 지내셨죠? 난 또 무슨 사고라도 난 줄 알았지. 다행이네. 세상은 따뜻하다. 차가운 이 세상에도 틈틈이 온기 있는 곳이 있다. 나를 기억하고 계셨다. 내가 그때 옆 사람이 남긴 반찬과 라면을 몰래 먹던 것을 보셨던 것 같다. 아들뻘 되는 사람이 매일같이 와서 3,000원짜리 밥만 먹는 게 안타까웠던 모양이다. 내가 나에게 너무 가혹한가? 먹는 것까지 이렇게 아껴야 하나? 얼마 되지도 않는 돈 아껴봐야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정신없이 밥을 해치웠다. 아주머니께 또 오겠다고 인사를 하고는 식당을 나온다. 문을 등지고 나오니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스타벅스 커피를 손에 들고 있다. 나의 한 끼 식사보다 비싸다. 내 한 끼 값에 2배가 되는 음료도 있다. 그런 계산을 하고 나니 갑자기 뿌듯해졌다. 지금 회사의 사내 식당에서는 공짜로 밥을 먹을 수 있다. 반찬을 추가로 가져갈 수도 있다. 밥을 퍼달라고 할 수도 있다. 밥을 더 퍼달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인지 이직을 하고부터는 나를 괴롭히던 배고픔이 없었다. 배고픔이 단순히 배만 고픈 것이었을까? 여유로운 사람이 다이어트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굶는 것.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과 할 수 없어서 못 하는 것. 헝그리 정신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이해가 가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집으로 돌아가는데 핸드폰이 울린다. 한 달 전쯤 들렀던 부동산 중개소다.
내가 말했던 시세와 평수, 위치가 비슷한 매물이 나왔다고 한다. 바로 가겠다고 답한다. 부동산 소장 중개소에 도착한다. 사장님과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신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금방 왔네요. 여기 땅 주인분이세요. 땅 주인 할아버지 얼굴에는 나 평생 농사했어요. 라고 쓰여 있다. 볕에 그을려 새까만 피부, 두툼하고 거친 손, 피오르 해안같이 구불구불 좁고 깊은 주름. 자식놈들 벌이가 변변치 않아서 음, 증여도 못하고 참 아들놈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증여세도 내달래요. 증여세 내주면 그거에 대한 증여세도 또 내는 줄 모르나 봐. 그리고 요즘은 아파트지 무슨 땅이냐고 필요 없대. 뭘 몰라도 한참 몰라. 할아버지와 부동산 사장님의 대화를 들으며 서류들을 확인한다. 딱 내가 원하던 위치와 크기다. 이 동네는 하도 다녀서 안 가봐도 어디인지 안다. 이제 가격 협상만 남았다. 저 사장님, 계약할게요. 할아버지가 나를 쳐다보신다. 내 눈을 계속 바라보신다. 뭐라고 말해야 하지? 심장이 두근거린다. 갑자기 안 판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이 땅 사서 뭐 하려고? 여러 번 상상해 본 순간이다. 보상받으려고요. 시세 오르면 다시 팔려고요. 하고 말했다가는 수십 년 이 터전에서 농사를 지어온 할아버지가 마음을 접어버릴 것만 같다.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사는 게 목적이고 할아버지는 파는 게 목적이다. 이왕 사고 팔려면 기분 좋게 거래를 하고 싶다. 회사 그만두고 농사 지으려고요. 그 전까지는 친척 중에 농사 지으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께 맡기려고 합니다. 회사 그만두면 농사 짓는 것은 확실하지 않지만 이모부가 나와 농사를 짓기로 한 것은 사실이다. 요즘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 그냥 궁금한 건지 나를 테스트하는 건지 모르겠다. 얼굴이 너무 까매서 표정을 읽을 수가 없다. 일단 대답했다. 네,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는 말끝을 흐린다. 자신이 없다. 부동산 사장님의 역할은 여기서 나온다. 이 총각이 몇 개월 전부터 사무실 와서 농사 지을 만한 땅, 좋은 땅 없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르신이 땅 내놓으셨을 때 바로 이 총각한테 연락했지요. 저 봐요. 농사 잘 짓게 생겼잖아요. 재난자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이 총각이 몇 개월 전부터 사무실 와서 농사 지을 만한 좋은 땅 없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르신이 땅 내놓으셨을 때 바로 이 총각한테 연락했죠. 저 봐요. 농사 잘 짓게 생겼잖아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농사 더 잘 지어요. 할아버지가 내 얼굴을 다시 쳐다보신다. 누가 봐도 희끄무레한 얼굴과 뽀얀 손은 농사와는 거리가 멀게 생겼다. 이 순간 그나마 내가 햇빛을 등지고 앉아 얼굴에 그림자가 졌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진다. 부동산 사장님이 멍석을 깔아주셨으니 이제 내가 마무리를 지을 차례다. 어르신, 저 농사 진짜 잘 지어보고 싶어요. 저희 외갓집이 전부 농사를 지으셔서 그분들이 많이 도와주신대요. 부동산 사장님이 나의 말에 바로 지원 사격을 한다.
어르신, 값은 전화로 말씀하셨던 그 금액 맞죠? 어르신이 잠시 생각한다. 무슨 생각을 하실까? 가격을 올릴지 말지, 팔지 말지, 둘 중 하나겠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고요함이 이어지다가 할아버지가 부동산 사장님을 쳐다보며 말씀하신다. 네, 그럽시다. 나는 너무 활짝 웃지도 무표정을 유지하지도 않는다. 입꼬리만 가볍게 들어 올린다. 드디어 계약하는 건가? 아니다. 자만하면 어떤 방식으로 판이 뒤집어질지 모른다. 끝까지 집중하고 신중하고 조심해야 한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도 엎어지는 일이 허다한 게 바로 땅 거래다. 사장님은 준비해둔 계약서를 할아버지 앞에 둔다. 가격 협상은 못할 것 같다. 괜히 가격 이야기 꺼냈다가 할아버지 마음이 상해서 돌변할 수 있으니. 자식 새끼들 있어봐야 뭐해? 돈 필요할 때만 찾아오고. 한숨을 푹 내쉰다. 셔츠 가슴 주머니에 손을 푹 찔러 넣더니 도장을 꺼내신다. 나도 그제야 준비한 도장을 꺼낸다. 사장님은 고급스럽게 생긴 검붉은 인주를 꺼내 테이블 중간에 올려놓는다. 두근두근 콩닥콩닥. 첫 거래의 순간이 다가온다. 할아버지께서 도장을 찍으시고 그 다음 내가 찍는다. 계약서 한 부는 내가 가지고 한 부는 할아버지가 가지고 한 부는 부동산 사장님이 갖는다. 결정하기까지가 오래 걸리지 막상 결정하고 실천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 등기는 법무사에게 맡기기로 했다. 할아버지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신다. 먼저 손을 내미신다. 악수를 한다. 나의 고운 손과는 대조된다. 세월과 고생의 흔적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나는 두 손으로 할아버지 손을 잡고 인사한다. 부동산 사장님이 투명 파일에 계약서를 넣어주신다. 나는 부동산 사장님과도 인사를 하고 나온다. 끝났다. 내 등은 젖어 있다. 30분 동안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계약서 파일이 부들부들 떨린다. 내 팔과 손이 떨린다는 뜻이다. 생각해보니 부모님과 상의도 하지 않았다. 다 필요 없고 지금 생각나는 게 한 가지 있다. 밥이다. 나는 부동산 사무실로 들어간다. 사장님, 여기 근처에 백반집 있어요? 여기 가봐요. 괜찮을 거예요. 냉장고에 붙어 있던 것을 떼어서 나에게 주신다. 근처에 있는 기사식당이다. 오늘만큼은 축제를 하고 싶다. 식당에 도착한다. 오래되어 보이는 간판이다. 믿음이 가는 클래식한 간판이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 동네 주민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맛집이 맞나 보다.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먹기만 한다. 맛집이라는 확신이 든다. 역시 사장님의 추천 식당이다. 벽에 걸려있는 메뉴판을 본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부대찌개, 제육볶음. 어렵다.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차분히 정답을 찾아보자. 일단 선택지를 줄이자. 고기도 먹고 싶고 국물도 먹고 싶다. 그래, 나는 지금 제육볶음이 제일 먹고 싶다. 그런데 최소 2인분 이상 주문이다. 그동안 3,000원짜리 외식만 한 나를 위해서 선물을 주자. 제육볶음 2인분이요. 12,000원. 비싼 음식을 먹을 때는 근엄한 마음가짐으로 기다려야 한다. 몇천만 원 거래는 쉽게 하면서 몇천 원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다니. 하지만 이렇게 작은 것을 아꼈기에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내가 아끼지 않았던 비용이 있다. 딱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부동산 사장님들에게 드리는 소소한 선물. 두 번째는 시골길을 너무 오래 걸어서 금세 떨어져 버리는 운동화를 사기 위한 신발값. 세 번째는 내 가슴과 머리를 채워주는 책값. 밑반찬이 나온다. 어묵, 두부, 김치,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핑크색 소시지다. 마지막 그릇은 알록달록 다진 채소가 들어간 계란말이. 주인공은 나중에 등장하는 법. 제육볶음이 등장한다. 조그만 뚝배기에 된장찌개도 따라 나온다. 상추와 깻잎, 청양고추와 양파도 나온다. 왕의 식사다. 오늘은 나의 입과 위장에게 사치 부릴 시간을 준다. 된장찌개의 호박은 푹 끓여졌는지 살살 녹아내린다. 뜨끈한 된장찌개 국물과 매콤한 제육볶음과 아삭한 상추와 짭짤한 어묵이 한데 어우러진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 환상적인 맛이다. 마치 나의 피아노와 드럼, 베이스 이 세 개가 합쳐져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듯이. 국물까지 싹 다 정리하고 식사를 끝낸다. 이 땅의 탄수화물의 전기를 모두 받았다. 식사를 마치고 등을 뒤로 기댄다.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온다.
제육부 장관을 만나고 나온 기분이다. 반찬부 장관을 만나고 나온 기분이다. 국방부 장관, 교육부 장관, 외교부 장관들은 무릎을 꿇어야 한다. 여기 제육볶음과 친구들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집으로 바로 갈까 하다가 계약한 땅 현장으로 간다. 땅을 밟아본다. 엉덩이가 닿지 않게 쭈그려 앉는다. 흙을 한 줌 잡는다. 냄새를 맡는다. 농사에 완전 무지하지만 비옥한 토양 같다. 여기서 자라는 벼들은 윤기 흐르는 쌀을 품을 것 같다. 집에 도착한다. 책상 앞에 앉는다. 프린트한 온갖 자료들이 수북이 쌓여 있다. 그동안 읽었던 책들도 수북이 쌓여 있다. 계약서 파일을 다시 들여다본다. 해냈다. 나도 할 수 있다. 멀게만 느껴졌던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 계약서 파일을 빌어먹을 토익 책 옆에 끼워둔다. 이렇게 나의 첫 계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몇 달 뒤 두 번째 계약을 했다. 여러모로 쉽지 않은 계약이었다. 토지 주인이 계약서에 금액을 낮게 써주면 본인도 양도세를 적게 내고 나도 취득세를 적게 낸다고 했다. 말로만 듣던 다운 계약서다. 혹하는 제안이었다.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돈 한 푼이 아쉬워 삼각김밥에 치킨 마요 덮밥을 물리도록 먹었던 나에게는 머리가 아찔하도록 유혹적인 제안이었다. 그러나 넘어가지는 않았다. 나같이 저공 비행하는 인간이 정직, 신뢰, 윤리 같은 기본적인 것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그냥 추락하는 비행기에 탄 것과 다름없다. 이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나에게 마지노선 같은 것이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이 나의 목적임을 잊어서는 안 됐다. 감정이 앞서서는 안 됐다. 토지 주인에게 그럴 수는 없다라고 말하자 그도 알겠다며 정상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다. 그냥 한번 떠본 듯한 느낌이었다. 시험 하나를 통과한 기분이었다. 다른 계약 자리에서도 희한한 물건들을 거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매번 나는 선을 지켜냈다. 비록 그게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라도 내 양심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서서히 투자를 늘려나갔다. 나의 불찰로 좋은 매물을 놓치기도 했다. 시세보다 싸게 판 적도 있고 반대로 비싸게 산 적도 있었다. 그런 계약을 한 날에는 어김없이 밥을 굶었다. 왜 이런 실수가 있었는지 관련 자료를 모두 출력했다. 배고픈 상황에서 자료들을 눈이 빠지도록 읽고 또 읽었다. 이런 과정에서 매번 배우는 것은 투자는 사는 게 끝이 아니라 사는 게 시작이라는 사실이다. 또 한 번은 계약하러 가는 길에 버스 안에서 잠이 들었다. 깨어보니 반대 방향으로 가는 버스였다. 부동산 사무실에 전화해 늦어서 죄송하다고 말을 했지만 매도자는 계약을 하지 않겠다며 이미 자리를 떠났다고 했다. 시간이 늦었지만 부동산 사장님께라도 죄송하다고 인사를 드려야 했다. 다시 반대 방향 버스를 타고 부동산 중개소에 도착했다. 가는 길에 동네 과일 가게에 들러 바나나와 복숭아를 사서 사장님께 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니 시간이 늦었다. 집에 돌아가는 버스는 끊긴 뒤였다. 집까지는 약 40km, 실수로 계약을 하지 못했으니 나는 벌을 받아야 했다. 택시를 탈 자격이 없다. 걷기로 했다. 가로등이 띄엄띄엄 있다. 어둡다.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지조차 모르겠다. 진흙이 신발 안으로 스며들어 질퍽거렸다. 바지가 젖었고 다리가 무거워졌다. 길을 걸으며 한 가지 생각만 했다. 오늘의 나보다 더 독한 사람이 있다면 옆으로 지나가는 트럭이 나를 치고 지나가도 좋다고. 이렇게 결심한 다음부터 나는 답사를 가기 전에 항상 책상과 이불과 옷장을 정리하고 나온다. 언젠가 나태해지는 순간이 찾아와 내가 트럭에 치여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때 부모님에게 깔끔한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기 때문이다. 저녁에 출발한 여정은 이튿날 오전이 되어서야 끝이 났다. 집에 도착해 화장실에 들어간다. 거울을 본다. 거짓골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상하다. 잘생겨 보인다. 멋있어 보인다. 나 자신이 대견하다. 평생 거울을 보며 한숨만 쉬게 했던 내 얼굴에서 빛이 나는 순간은 처음이었다. 밤새 걸어왔지만 집에 와서 잠을 자지 않았다. 원래 잠잘 시간이 될 때까지 버텼다. 앉아있으면 졸릴까봐 최대한 서 있었다. 주의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채찍질이자 일종의 벌이었다. 경고였다.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 지금 이 고생은 어떠한 형태로든 긍정적인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 믿으며 나 자신을 갈고 닦아 나갈 것이다.
모아놓은 수천 장의 자료들을 결국에는 다 보았다. 다 못 보는 건 아닌가 했는데 결국에는 해냈다. 이 많은 종이들을 전부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요약본을 만들었다. 기말고사 공부하듯이 사례집과 이론서를 분류했다. 돌이켜보면 내 질투, 이기심, 욕망이 결국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된 것 같다. 이런 욕망을 남을 해하는 데 쓰지 않고 나의 발전을 위해 내 삶을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온전히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확실하게 안다. 그리고 그 방향키는 오직 나만이, 나 자신이 쥐고 있다는 것도 이제야 분명하게 깨닫는다. 기나긴 과정이 지나면 결실은 어느 순간 찾아온다. 덥고 더운 여름이 가고 비가 시원하게 오면 갑자기 가을이 온다. 추운 겨울이 가고 비가 시원하게 오면 갑자기 봄이 온다. 그리고 모든 꽃은 각각 피는 계절이 있다. 221페이지 오피스텔 월세집 자가 1년이 지났다. 나는 결혼을 했다. 15평짜리 오피스텔에 산다. 결혼하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나는 재즈바를 그만두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주말 저녁 시간을 아내 혼자서 둘 수는 없다. 사장님도 내 아내를 잘 알고 내 사정도 잘 안다. 정중히 말씀드린다. 리더인 베이시스트 편의점 사장이 오늘은 쉬지 말고 쭉 달리자고 한다. 아쉬움이 느껴지는 걸 보니 그동안 정이 들긴 들었나 보다. 알고 보면 나쁜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우리 밴드는 중간에 5분 정도만 쉬고 5시간 동안 여태까지 했던 모든 곡들을 연주했다. 사장님이 베이스와 드럼을 내려보내고 나에게 독주 기회를 주신다. 사장님이 말씀하신다. 해봐. 네가 제일 잘하는 거.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곡은 자살 시도에 실패하고 나서 처음 연습했던 곡이다. 내가 처음으로 무언가에 집중하고 즐거움을 느끼며 내 가치를 인정하게 만들어준 곡. 앞에서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아내가 앉아있다. 눈인사를 하고 연주를 시작한다. 연주가 끝나고 나는 녹초가 된다. 키보드를 붙잡고 겨우 일어난다. 손님이자 관객들에게 인사를 한다. 아내가 꽃을 들고 있다. 꿈은 아니겠지? 상상은 아니겠지? 아내가 꽃을 건넨다. 꽃 향기가 나는 걸 보니 꿈이 아니다. 현실이다. 정말로 마지막이다.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곳이다. 누군가와 손발을 맞춰가며 연주할 수 있었다. 다른 생각 안 하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다. 종잣돈 마련에 큰 도움이 되기도 했다. 베이시스트 편의점 사장이 와서 나를 앉는다. 고생했다. 미안하고 고맙고 편의점이나 여기나 뭐 아무 때나 놀러와. 맛있는 거 사줄게. 재즈바 사장님은 나에게 봉투를 주신다. 마지막 월급이다. 좀 더 넣었어. 재수 씨하고 맛있는 거 사 먹어. 고마웠다. 그리고 너 처음 봤을 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 돈 벌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키보드 치는 사람 같았는데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다행이다. 내가 남의 감정을 대충 알 수 있듯이 남들도 나를 대충은 알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 것 같다. 정신질환자. 아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인 나를 믿고 고용해준 사장님은 나의 은인이나 다름없다. 눈물이 난다. 벌겋게 달아오른 눈과 귀를 보이기 싫다. 실내가 어두워서 다행이다. 애써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인사를 하고 아내와 함께 나간다. 밖에서 본 재즈바의 간판은 화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늘 시궁창에서 혼자였던 나에게 처음으로 소속감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 곳. 떠나게 되니 더욱 알게 된다. 그동안 본 책에 등장한 인물들, 중요한 순간에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 모두가 나의 동료이자 선후배이다.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은 나와 한 팀이다.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는 나와 한 팀이다. 부동산 사장님들은 나와 한 팀이다. 아버지 어머니는 나와 한 팀이다. 아내는 나와 한 팀이다. 나는 그들에게서 소속감을 느낀다. 어떤 집단에 회원 가입을 해야만 소속이 되는 게 아니다. 내가 마음속에 동그라미를 그려 그룹을 만들고 각 분야의 사람들 이름을 채워 넣으면 그게 소속이 된다. 결국 소속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5년이 지났다. 그동안 나는 대리로 진급했고 후배들도 생겼다. 사람들은 나를 송대리라고 부른다. 팀장도 여러 번 바뀌다가 자료 작성의 달인으로 불리는 김 부장님이 지금의 팀장이 되었다.
김 부장님이 오늘 건강검진을 휴가를 썼다.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건강검진이다. 건강검진을 받는 날만큼은 회사에 감사하다. 내 건강을 걱정해주는 것만 같다. 점심을 먹고 믹스커피를 마시러 휴게소로 간다. 소파에서 누군가 낮잠을 자고 있다. 김 부장님이다. 분명 오늘 건강검진이라고 했는데 구겨진 셔츠에 이쪽 저쪽으로 뻗친 머리, 입술 근처에는 침자국이 있다. 대단하다. 수면 내시경으로 몽롱할 텐데 좀 쉬면 안 되나? 김 부장님도 팀원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만 팀장으로서의 책임감이나 임원들에게서 받는 압박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게 아닐까? 이해가 안 되면서도 이해가 된다. 주변 사람들이 아마도 나를 비슷하게 바라볼 것 같다. 고등학교 때 안 하던 공부를 지금에서야 하냐고, 쉬라고 있는 게 주말인데 뭘 그렇게 보러 다니냐고, 실제로 그런 말을 자주 듣는다. 나도 여가 시간에는 안락한 집에 있고 싶다. 하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내려놓고 싶지만 나태했던 과거의 나로 돌아가기는 싫다. 자녀가 자녀가 자랐을 때 내가 이룬 결과물을 보여주고 싶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주고 싶고, 커가면서 어떤 생각과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최소한의 가이드를 해주고 싶다. 그러려면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일정 부분, 아니 중요한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희생과 포기가 있어야 한다. 우리 가족 모두가 했던 희생과 포기의 결과가 결코 헛되지 않아야 하기에 나는 오늘도 헐거워진 운동화 끈을 풀어 꽉 묶어 현관문을 열고 또 다른 일터로 나선다. 나는 오늘도 꽤 괜찮은 놈이 될 것이다. 나는 월세로 신혼을 시작했다. 전세금은 최소 1억 원은 있어야 한다. 1억이면 종잣돈이다. 재계약 시 1억 2천으로 올릴 수도 있다. 그러면 2천만 원을 또 넣어야 한다. 모은 돈을 계속해서 올라가는 전세값으로 넣어야 한다. 은행은 미미한 이자라도 받지만 전세금은 이자조차 없다. 종잣돈을 모아 그 돈을 불려야 하는데 전세금은 그저 보관하는 용도에 지나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보관이라 말할 수도 없다. 월세 50만 원이 1년이면 600만 원이다. 10년이면 6천만 원이다. 하지만 10년간 아파트나 땅이나 6천만 원은 넘게 오른다. 그래서 나는 월세를 선택했다. 아내도 동의했다. 사람들은 월세는 매달 나가는 돈이 아깝다고, 돈을 모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대신 보증금도 낮고 월세가 좀 싼 곳에서 살면 된다. 그래도 내가 어릴 때 살던 집보다는 훨씬 좋다. 화장실도 안에 있고 비도 새지 않는다. 문도 잘 잠긴다. 둘이 살기에는 좁긴 하지만 만족과 불만족이 공존하는 집이다. 사실 그동안 땅을 사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것은 장모님의 반대였다. 장모님은 집을 사야지 왜 땅을 사냐고 하셨다. 내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어른들은 집이 최고다. 어쩌면 딸이 집도 없이 이사 다니는 게 속상하셨을 수도 있다. 그래도 나는 아내를 설득하여 땅을 샀다. 양가 부모님께는 더 이상 우리 투자와 경제 사정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기로 했다. 무슨 말씀을 드려도 걱정만 하시기 때문이다. 사실 집이 없으니 매번 보증금과 월세를 조율하는 데에 신경이 많이 쓰인다. 계약 기간은 2년인데 1년이 지나면 머릿속에서 이따금씩 계약과 이사 문제가 떠오른다. 이사 다니는 것도 힘들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유치원을 다닐 때가 되니 벌써 초등학교가 눈에 들어온다. 나처럼 여러 번 전학을 다니게 하기는 싫다. 마침내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아내와 계획을 세운다. 땅에 비해 아파트는 비교적 간단하다. 답이 나와 있다. 실거래 매매가도 나와 있고 전세가와 월세가도 명확하게 나와 있다. 지하철역과의 거리도 명확하고 학교와의 거리도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다. 내 눈에는 마치 교과서를 펴놓고 시험을 보는 것과 같다. 토요일 아침 아파트 매물을 올려놓은 부동산으로 간다. 지하철에서 내린다. 아이폰을 끼고 노래를 흥얼거린다. 저 멀리 정해놓은 아파트가 보인다. 음악 소리에 맞춰 기분 좋게 길을 걷는다. 꽝! 으악! 흙을 가득 실은 덤프트럭이 내 바로 옆으로 빠르게 지나간다. 깔릴 뻔했다. 죽을 뻔했다. 순간 신발에 진흙을 감고 밤새 추적추적 걷던 그날이 생각난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이 거만함과 나태함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거지?
정신이 번쩍 든다. 저 트럭에 깔렸어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다. 휴, 그래도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심장이 쿵쾅쿵쾅 멈추지 않는다. 나는 분명 방심하고 있는 게 맞다. 절대 쉬운 게 아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럴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부동산 박 사장님이다. 아파트를 보러 가려던 발걸음을 돌려 박 사장님을 만나러 간다. 버스를 타고 박 사장님을 만나러 가는 길은 늘 기분이 좋다. 한편으로 어떤 질문을 던질지도 고민이 된다. 박 사장님에게 질문하고 답을 듣고 모르는 문제를 같이 의논하다 보니 이제는 질문이 서로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중요한 시작점임을 깨달았다. 오늘도 흙탕물 범벅인 벤츠 S클래스가 대각선으로 주차되어 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 왔어. 이제는 자네가 안 오면 이상해. 하하하하. 귤 먹어. 엄청 달아. 나는 귤을 받아 껍질을 까며 말한다. 제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요. 토지만 보다가 집을 보는데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실거래, 전세가 이런 것도 보고 역세권, 초등학교 거리 같은 거 그런 게 다 나와 있는지 이게 전부인가 싶어서요. 자네 아직 집이 없었어? 집이나 땅이나 같은 부동산인 건 맞지만 다른 부분이 당연히 있지. 땅은 이미 공급이 되어 있으니까 바다를 메우지 않는 이상 늘어나지 않잖아? 네. 집은 지어야 집이지. 누군가 지어야 해. 들어가서 살 수 있어야 해. 사람이 논바닥에서 잘 수는 없잖아. 이해가 되는 듯 싶으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자네 같으면 판자촌 같은 데서 살고 싶어? 요즘 세상에? 어릴 때 살던 집이 생각난다. 못 살겠다. 아니요, 못 살 것 같아요. 그래, 땅은 근본적으로 공급 부분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수요는 오리락 내리락 하는 거지. 그런데 주택 공급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수요랑 공급을 같이 봐야지. 아, 이제 조금 이해가 된다. 공급은 새로 짓는 집과 이미 지어놓은 집의 주인들이 부동산에 내놓는 매물이야. 새로 짓는 집이 없고 집주인들이 매물을 안 내놓으면 공급이 확 줄어드는 거고 분양을 많이 하고 입주 물량이 많거나 팔려는 매물이 많으면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네, 그렇죠. 판자촌 얘기는 왜 한 거냐 하면 주택 보급률이 사실 100%가 넘어. 어떻게 여기에 판자촌까지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아, 네. 그리고 집은 땅 파고 기초공사하고 뼈대 올리고 인테리어 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 분양하고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도 봐야 해.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 설립부터 입주까지 최소 10년이야. 처음에는 5년 만에 끝낸다고 말은 하지만 그게 그렇게 되나? 중간에 소송하고 난리도 아닌데 그런 것만 봐야 하고 그런 것도 봐야 하고 집은 땅과 다르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 아, 네. 자네 너무 땅 공부만 했어. 집 공부도 해봐. 같은 세계인 것 같지만 다른 세계야. 공급 말고도 다른 점들이 더 있으니까 자네가 스스로 공부하면서 찾아봐. 그런 거 잘 하잖아. 공부하는 거. 역시 다른 부분이 있다. 내 손에 들린 귤 껍질과 박 사장님 테이블 위에 쌓여 있는 귤 껍질들을 한데 모아 쓰레기통에 버린다. 사장님, 그런데 지금 집을 사도 괜찮은 타이밍인가요? 이 바닥에 있으면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지. 말해줄까?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시세가 빠질 때는 신문이나 TV에서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얘기를 해. 경제가 침몰할 것 같으니 안전벨트 단단히 매고 있으라고. 그런데 웃긴 건 지금이 기회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아. 아, 생각해보니 정말 그러네요. 뉴스를 보고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움츠러드는 사람은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지. 요즘 뉴스에 부동산 얘기 많이 나와? 아니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뉴스에서 안 나온다는 것은 사람들이 별 관심 없다는 뜻이야. 무슨 투자든 간에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조용히 하는 거야. 지금 타이밍 괜찮다고 봐, 나는. 그런데 얼마짜리 사려고? 수중에 현금이 별로 없어서 적당한 거 보고 있어요. 그래, 너무 무리해서 사지는 마. 우리 흔히들 집이 은행 거라고 하잖아. 대출 받아서 집 사면 집 주인은 은행에 이자를 내지. 그런데 그 집으로 돈 버는 사람은 누구겠어? 은행이겠죠. 명의는 집주인인데 현금 흐름은 은행으로 가. 그 집에서 이자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아무튼 은행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그 집은 은행 자산이지. 네,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자보다 집값이 더 많이 오르면 그게 집주인한테 이득 아닌가요? 집값이 오를 때야 그렇지. 만약에 집값이 오른다고 해도 세금, 이자 감당하느라 모으는 돈이 줄거나 없어지면 그건 자산의 역할을 못한단 말이지. 만일 집값이 올라서 팔고 시세 차익을 봤어. 시세 차익이 이자와 세금, 인플레이션보다 크다면 자산 투자자로서 성공한 건데,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해. 더 큰 집으로 가서 더 많은 이자와 많은 세금을 내기에 급급하다면 그게 자산인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네. 사람들이 집 한 채 사고 시세가 오르면 그게 끝인 줄 안다니까. 화폐 가치가 끝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한 거라고는 생각 못 해. 집을 소유하는 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집이 있으면 이사 다니지 않는 안정감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소득에 비해 너무 무리해서 사면 집을 모시고 살다가 인생 다 갈 수 있어. 요즘처럼 젊은 요즘처럼 요즘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는 게 목표인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보여. 소득에 비해 너무 무리한 대출을 받는 건 반대야. 특히 소금이 하나도 없는 월세쟁이들에게는 월세쟁이들한테는 말이야. 그 월급이 갑자기 끊기면 어떻게 하려고 분수에 맞게 살라는 옛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 저기 밖에 있는 내 차는 자본일까? 부채일까? 차는 당연히 부채죠. 그런데 저 차를 자산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네? 어떻게요? 투닝해서 더 비싸게 파나요? 하하하, 투닝한 걸 눈치보다 누가 비싸게 사나? 그건 아니고 저 차를 렌트를 해서 거기서 수익을 발생시키면 자산이 되는 거지. 돈을 벌어주고 그 대신 저 차는 감가상각비보다 수익이 더 높겠지. 그렇게도 될 수 있겠네요. 내 말은 무조건 자산인 것도 없고 무조건 부채인 것도 없단 얘기야. 사람들 소유한 것들을 어떻게 자산으로 만드느냐가 실력이란 말이지. 그런데 저 차는 팔아버린 거야. 너무 과해. 무슨 세단의 왕이라고들 하는데 나에게는 기름 먹고 돈만 먹는 왕이지. 한 지붕 아래 왕이 두 명이면 안 돼. 저 차 말고 또 다른 왕은 누군가요? 사장님인가요? 아니, 부동산에 오는 자네 같은 사람들. 점심이나 먹자. 매일 얻어먹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그럼 이번에는 제가 살게요. 나는 자기랑 얘기하는 게 재밌어. 나 젊었을 때 모습 생각도 나고, 그리고 밥도 혼자 먹는 것보다 둘이 먹는 게 낫잖아. 네, 줘야 뭐 감사하죠. 항상. 박 사장님은 냉장고에 잔뜩 붙은 스티커를 뒤적거리며 주문을 하신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밥 주문을 할 때 3,000원, 4,000원을 벌벌 떨던 나와는 다른 모습이다.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사람이라서 그런가? 아직까지 일하시는 걸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보면은 굉장히 자유로워 보인다. 사장님은 경제적 자유를 이루지 않으셨나요? 이 일은 왜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하하, 경제적 자유라. 나도 젊었을 때는 돈 많이 벌어서
마음껏 쓰고 좋은 데 살고 좋은 거 입고 좋은 차 타는 게 경제적 자유인 줄 알았어.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좀 달라졌어. 돈이 많아도 돈에 스트레스를 받고 더 벌기 위해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구속이 된다면 그건 그냥 재정적으로 여유로울 뿐이지 진짜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생각해봤지. 경제적 자유가 뭘까? 하고 말이야. 진짜 경제적 자유는 말이야. 재정적인 여유와 정신적인 자유가 합쳐져야 해. 그게 진짜 경제적 자유라고 봐. 햇살 좋은 날에 차 한 잔 하면서 미래에 미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여유, 돈 걱정 없이 가족과 보내는 행복한 일상,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추억. 그런 게 진정한 경제적 자유가 아닐까 싶어. 자네 생각은 어때? 박 사장님은 내가 생각하고 있던 돈과 경제에 대한 관념을 넘어서는 말씀을 하셨다. 그저 60억이라는 큰 돈을 보상받은 친구가 아버지가 부러워서 지금껏 내달려온 내가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다. 자네는 처음 볼 때부터 자세가 된 친구였어.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자네는 약속 시간보다 항상 2, 30분을 일찍 왔어. 그렇다고 내 사무실에 바로 들어오지도 않고 저 멀찌감치해서 기다리고 있었지. 내가 불편해할까 봐. 다 봤어. 시간을 지킨다는 건 결국 신용을 쌓아간다는 것이지. 부모님이 감사하다는 말 해봤나?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 해봤나? 아니요, 부끄러워서 그런 말 못해요. 집에 들어가면서 전화로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려. 자네를 보면 언행의 기본이 아주 잘 잡혀 있다는 느낌이 들어. 그런 건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올바른 습관을 보고 배웠고,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는 뜻이거든. 감사합니다. 사업이든 투자든 직장이든 모든 것의 기초는 예의와 매너야. 한마디로 덕에서 출발해야 한다네. 그게 없으면 아무리 큰 업적을 세워도 결국에는 콩밥 먹게 되어 있어.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서 성공해야 한다거나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난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상대를 누르고 잘 돼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는 절대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없지. 어떻게 법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이득을 볼까? 어떻게 해야 남이 좀 피해를 보더라도 나에게 돈이 될까? 이렇게 살면 잘 안 돼, 절대. 절대 안 돼. 모두에게 좋은 방향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화살은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 사람들이 그걸 몰라. 그걸 통제할 줄 아는 게 경제적 자유의 어, 첫 번째 원칙인 정신적 자유야. 갖추고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힘이지. 이게 재정적 여유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경제적 자유의 첫 번째 원칙이라고 얘기한 거야.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고, 또 모를 것 같으면서도 알 것 같다. 앞으로 차차 경험하게 될 거야. 재정적 여유는 정말 마음 먹으면 어떻게든 이룰 수 있다네. 그런데 그때마다 자신의 기준을 흔드는 순간들이 계속 찾아올 거야. 그때 필요한 게 자유라는 원칙이야. 자네는 잘 알 수 있으리라고 믿어. 재정적 여유, 그보다 더 중요한 정신적 자유, 그리고 이것을 합한 궁극적인 목표, 경제적 자유.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본질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본질은 질을 통해, 본질은 책을 통해 머리로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체험을 통해 깨달아야 한대. 주택에 대해 공부할 시간이다. 주택의 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 대학교 전공인 경제학에서 배운 수요 공급 그래프, 수요와 공급부터 봐야 할 것 같다. 공부를 하면서 가장 확실했던 것은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면 지을 땅이 없는데
쉽게 설명이 되지 않고 있다. 분양 물량도 없다. 여기서 얻은 결론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세상에서 돈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정부 정책도 살펴봐야 한다. 미국은 금리를 내리고 있고 그에 맞춰 우리나라도 금리를 내린다.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우리나라 역시 저금리 기조가 한동안 유지될 것 같다. 이는 대출이 수월해진다는 뜻이고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받은 아파트 말고 다른 곳의 시세도 같이 본다. 매매가와 전세가 흐름도 꽤 의미가 있다.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곳도 있고 전세가와 매매가가 상관이 없는 곳도 있다. 길 하나 차이로 시세가 확연히 차이 나는 곳도 있다. 나 같으면 당연히 저렴한 것을 살 텐데 왜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다. 지하철역도 가깝고 근처 병원과 마트도 같은 범위에 있는데 왜일까? 다른 핸드폰으로 내가 서 있는 위치와 주소를 본다. 아, 주소가 다르다. 구도 다르고 동도 다르다. 박 사장님이 했던 말이 생각난다. 결국 사람이라고. 누군가 어디 사냐고 물어봤을 때 그게 무슨 구 살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자가든 전세든 자가든 상관없이 마치 그 사람의 브랜드 가치를 논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배정받는 학교도 다르다. 조금 더 학구열이 높고 소득 수준이 높은 동네에 학교를 보내는 것이 몇 억을 더 지불할 여지가 있다는 게 매매와 전세 실거래가에서 두드러난다. 김치찌개 안에 돼지고기 같은 개발 압력이나 피자를 자를지, 음, 피자를 자르는 듯한 도로 개통과는 또 다른 영역이다. 자료를 계속 조사하다 보니 집값이라는 게 수요 공급과 무조건 일치하지 않고 금리 환율과도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뭐지? 무슨 중요한 요소가 더 남아있는 거지? 나와 가장 친한 친구이자 증권사에서 일하면서 아파트 투자를 하고 있는 바렌 패션 셀렘 버핏에게 물어봐야겠다. 어이, 송대리, 무슨 일이야? 버거 먹자고? 집에 알아보고 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퇴근 후에 뭐 해? 너 있는 대로 갈게. 여의도로 온다고? 여의도는 버스 바가지 7시까지 온대. 여의도는 바스 버거라니 기대가 된다. 벌써 배가 고파온다. 설레 버핏을 만나 주문을 하러 들어간다. 메뉴판을 보니 탐욕 버거라고 있다. 내가 그동안 버거를 대하는 자세는 근엄함과 존엄성이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었다는 것을 메뉴판을 보고 깨달았다. 주저없이 탐욕 버거를 선택한다. 네가 여의도까지 무슨 일이야? 요즘 집에 사는 요즘 집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데 말이야. 시세의 흐름에서 수요 공급이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딱 들어맞지는 않는 것 같아서 또 뭐 봤어? 또 금리, 환율, 재개발, 재건축 진행 사항 뭐 그런 거 통화량은 봤어? 아니. 음, 나는 통화량이 첫 번째 요소라고 생각해. 이유는 민간에 공급된 통화는 분명 어딘가로 흘러가는데 대부분 주식, 채권, 부동산으로 가거든. 그래서 세 개 중 하나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 역시 매매 증권의 시작은 새롭구나. 역시 증권맨의 시각은 새롭구나. 통화량은 책에서 본 적은 있는데 따로 공부를 해본 적은 없다. 그리고 물가도 봐봐. 소득 상승에 비해 집값 상승은 여전 어땠는지. 아, 소득. 어느 지역의 전세가율이 예를 들어 90%가 넘는 이것만 보면 마치 갭이 적어서 투자하기 딱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20, 30대 인구 수가 줄고 있거나 일자리까지 줄고 있다면 그 지역의
통화량과 소득이 줄어든다는 뜻이겠지. 그 뜻은 더 이상 오를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고, 혹시나 풍선 효과로 오른다면, 주변에 약간의 공급만 있어도 바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의미해. 그런 수요가 얕은 곳은 피해야 할 것이며 요즘 들어 마구잡이로 사들이는 투기 수요가 은근히 많아. 반대로 남들 다 살고 싶어 하는 곳. 예를 들어 일자리가 넘쳐나고 인프라가 다 깔려 있거나 깔릴 곳인데 공급이 적은 곳. 그런데 여기에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고 인구도 늘고 그럼 당연하지. 바로 답이 나오는 거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네. 응, 당연한 거지. 수요라는 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돈을 쓰고 싶은 사람, 돈을 다 말해서 사람, 심리.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것이거든. 돈이 많아 사람이 많고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길 만한 지역과 그 지역 아파트를 고르면 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게 또 있어. 뭐야?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아파트보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아파트를 골라야 한다는 것. 아, 버버가 나온다. 이름대로 탐욕이 잔뜩 묻어 있다. 맛이 없을 수 없는 불변의 조합들이 빵과 빵 사이에 가득 차 있다. 설레 버핏이 한입 크게 베물고 말한다. 소득 증가에 비해 집값이 너무 안 오르면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너무 많이 오르면 조정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늘어난 통화량 대비 안 올랐다면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통화량 증가 대비 너무 올랐으면 조정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이렇게만 보면 단순한데 수요, 공급, 통화량, 경제 상황, 금리, 소득 등등 있는지를 다 봐야 해. 절대 하나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지는 않아. 통화량, 소득, 경제 상황이라 토지보다 고려할 것들이 더 많은 것 같다.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그럼 금리가 내리면 통화량이 많아지는 건 맞아? 금리가 내리고 대출이 많아져서 통화량이 늘어날 때 정부가 돈을 덜 풀어서 통화량 증가를 멈출 수가 있지.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서 대출이 줄어들고 시중 통화량이 회수되더라도 정부가 돈을 더 풀면 오히려 통화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결국 통화량이라는 게 총량이 중요해. 아, 어렵네. 나같이 머리 나쁜 사람은 이해하는데 시간 좀 걸리겠어. 엥? 나는 네가 투자하는 땅보다는 쉬운 것 같은데? 사재라는 게 정확히 뭐야? KB 지수를 봐야 하나? 아, 시세라는 게 뭐야? 정확히 뭐야? 그걸 봐도 되고 실제 매매를 할 때 느낀 건데 시세라는 건 실제와의 호가의 중간 가격쯤에 있더라고. 고등학교 때 토요일 학교에 일찍 나가면 라면에 스팸을 넣어 끓여주던 이 친구는 중간 증권가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면서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세계에 대해 능통해져 있었다. 그렇구나. 아, 또 하나. 만약에 네가 집을 산다면 말이야. 초등학교 100m 떨어져 있는데 건널목을 하나 건너야 하는 곳. 또 하나는 200m 떨어져 있는데 건널목을 안 건너도 되는 곳. 너 같으면 어디 살 거야? 당연히 조금 멀어도 길 안 건너는 집을 사지. 물리적 거리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거리가 더 중요해. 길 하나 건넌다는 게 부모님한테는 얼마나 큰 산불이잖아. 얼마나 큰 불안인데, 불안을 6년 동안 안고 사느냐 아니냐는 진짜 큰 차이야. 물리적으로 가까워져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건 먼 거야. 괜히 초품화라는 단어가 생겼겠어? 아파트 투자하면 다 알게 돼. 어려운 건 아니야. 또 하나 어떤 아파트는 중심부랑 거리가 좀 있어. 근처에 지하철역도 없어서 교통이 썩 좋은 편은 아닌데
완전 새 아파트야. 커뮤니티도 좋고 구조도 완전 잘 빠지고 대단지에 유명 브랜드까지 갖췄어. 다른 아파트는 지하철역이랑 가깝고 차로도 어디든지 금방 갈 수 있는데 좀 구식이야. 그렇게 대단지도 아니고 재건축은 언제 될지도 몰라. 너 같으면 어떤 아파트를 살래? 지금은 새 아파트가 좋아 보일 수 있는데 20년 뒤를 생각해봐. 현재의 신축 아파트는 20년 차가 되어 있을 거고, 구식 아파트는 새로 지어진 신축이 되어 있겠지? 그런데 그 신축 아파트가 입지까지 좋다면 시세 차이가 어떻게 될지 잘 알겠지? 아파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지지만 힘없는, 입지는 변함이 없잖아. 알면서 그래. 그래도 새 아파트에 살고 싶으면 입지 좋은 집은 전세를 끼고 사두는 거야. 그리고 다른 새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면 되지. 그러면 되는 거구나. 역시 똑똑한 놈. 나는 입에 묻은 소스를 휴지에 닦아낸다. 버거를 감싸고 있던 종이 박스는 소스에 젖어 흐물흐물해져 있다. 입에 넣던 버거 조각을 넘기고 주제를 바꿔 묻는다. 나는 경제적 자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생각해 본 적이 있어? 너는 경제, 너는 경제적 자유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 경제적 자유라. 어딘가에 고용되어서 발생하는 수입에 의지하지 않고 다른 수입만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누리는 삶. 그런 게 있는가 싶은데 어젠가에 고용되어 있다는 뜻은 경제적으로 의도한다는 뜻이고 그 말은 독립되어 있지 못하니까 동시에 자유가 없다는 의미지. 다른 수입이라면 고용에서 벗어난 다른 형태의 소득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 배당금이나 월세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 노후연금, 저작권, 각종 로열티 등등 많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 노동 없이 버는 돈을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 쉬운 예로 길거리 자판기는 마치 모든 게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군가가 재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물건을 채우고 자릿세를 내고 있어. 보이지 않는 노력이 들어가는 거지. 어쩌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장사일 수도 있어. 세상에 쉬운 게 있겠어? 있다면 돈 버는 게 제일 쉽지. 재미있기도 하고. 맞아.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고생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말을 쉽게 하더라고.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공평하기도 해. 출발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노력한 만큼 가져가잖아. 그렇지. 그런 말이야. 어느 정도 금액이면 경제적 자유로 올까? 음, 그런 기준은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얼마나 어떻게 쓰면서 만족하느냐에 달려 있겠지. 그리고 당장 쓰는 것만 생각해선 안 돼. 미래에 대한 대비까지 생각해야지. 매달 300만 원 월세를 받으면서 200만 원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도 있을 거야. 언뜻 봐서는 경제적으로 자유로워 보여. 하지만 사실 그렇진 않아. 갑자기 지병이 생겨 병원비가 크게 들어간다든지, 예기치 못한 이유로 목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300만 원에 의존하기보다는 하락하는 화폐 가치와 만일의 경우까지 대비해 꾸준히 수입을 늘려야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다른 케이스로 매달 1천만 원 월세를 받으면서 대출 이자, 각종 세금, 생활비로 1천만 원 가까이를 쓴다면 에휴, 위태위태한 상황인 거고. 내 생각도 그래. 건물주들 중에서도 적자 보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설렘 버핏은 고개를 끄덕인다. 말이 길어졌네. 그나저나 집 사게? 응, 알아보는 중인데 네 의견이 궁금했어. 입지 보고 사. 단순하게 생각해. 박 사장님이 말씀하신 입지다. 부동산은 아파트, 토지 할 것 없이 결국에는 입지다. 집의 시세는 하나의 요인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형성된다는 것을 오늘 또 한 번 확인하고 배운다. 나는 서점에서 통화량과 아파트 투자에 대한 책들을 찾아본다. 쉽게 설명이 된 몇 권을 사온다. 두 번째 정독한다. 정리를 해본다. 공급은 줄어들고 있다.
미국은 금리를 내리고 우리 정부도 그에 맞춰 금리를 내린다. 정부는 돈을 계속 풀고 통화량이 늘어나고 있다. 소득도 예전보다 늘어났다. 하지만 이상하게 시세는 몇 년간 횡보를 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급격한 우상향 그래프가 예측이 된다. 집을 사기로 결정했으니 이왕이면 빨리 저렴하게 사고 싶다. 자산이라는 것은 시간과 비례하기 때문이다. 이상하게 시세도 몇 년간 횡보를 했다. 수요 공급을 볼 차례다.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 그것도 급격하게. 정부는 돈을 계속 풀고 있다. 미국은 금리를 내리고 우리 정부도 그에 맞춰 금리를 내린다. 이것만 봐도 가까운 시일 내에 가파른 우상향이 기대된다. 아내에게 이 부분을 설명한 후 함께 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다. 아내의 직장과 내 직장 중간 정도 위치, 역세권, 초품화, 미래 가치까지 고려하니 몇 군데가 추려진다. 그 중에서 우리 형편에 맞는 곳을 고른다. 형편에 맞는 곳이란 감당할 만한 수준의 대출을 끌어다가 살 수 있는 곳이다. 자산이란 항상 가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비싸더라도 이왕이면 더 오를 여지가 높은 것을 산다. 오를 여지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 가치가 있다는 뜻이다. 모두 책에서 배운 내용이다. 책을 통해 실제로 투자와 매매를 하면서 쌓인 경험에서 배운 내용들이다. 하지만 사채를 끌어 쓴다거나 부모님이나 지인의 돈을 빌린다거나 당장 내일 밥 먹을 돈까지 밀어 넣는다거나 영혼까지 끌어서 자금을 마련하지는 않는다. 내가 먼저 아내에게 원하는 집에 대해 말한다. 여보, 방은 4개가 있으면 좋겠어. 왜? 우리 식구가 3명인데 3개면 충분하지 않아? 우리 방 하나, 아들 공부방 하나, 아들 침대방 하나, 그리고 서재 하나. 그래, 서재도 있으면 좋지. 그러면 방 4개짜리로 보자. 그리고 너무 대형 평수가 없어. 죄다 84제곱미터 아니면 59제곱미터밖에 없어. 나 같은 집돌이한테는 너무 좁아. 그리고 내가 학생 때 공부하고 있으면 침대가 맨날 나를 불렀거든. 이리 와, 이리 와, 잠깐 쉬었다 해. 한숨 자고 해. 그래서 아들 방은 침대방이랑 공부방이랑 분리해주고 싶어. 하하하, 그랬어? 당신 지금 모습 보면 죽기 살기로 공부만 했을 것 같은데. 전반적인 공급량도 부족하지만 그동안 대형 평수 공급이 너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실거주로서도 가치가 있지만 투자로서의 가치도 높아 보인다. 나와 아내의 돈을 합친다. 대출을 받는다. 그렇게 전세를 끼고 첫 집을 장만한다. 집을 산다는 것은 땅과는 또 다른 느낌이다. 더 재미있다. 실체가 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주변에 인프라도 있고 내가 직접 거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에 대해 공부하다 보니 생각과 다른 점이 많다. 주택은 토지, 상가와는 별개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다 연결되어 있다. 말 그대로 다 같은 부동산이다. 주택 시장에 대해 더 공부한다. 토지보다 자료가 훨씬 더 많다. 순식간에 머릿속 용량을 넘어선다. 정보가 여기저기 넘쳐난다.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는 뜻이다. 인터넷에는 사기꾼들과 가짜 강사들이 판친다. 사람들의 불안을 자극하여 수익을 얻는 자칭 전문가들이 넘쳐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진짜 전문가와 가짜 전문가를 구별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어설픈 전문가들은 복잡하게 가르친다. 복잡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본인의 머릿속에서도 정리가 안 되었다는 뜻이다. 진짜 전문가들은 간단 명료하게 가르친다. 핵심만 딱 집어 설명한다. 주택, 특히 아파트에 대해 계속 공부한다. 분명한 것은 바로 지금부터 상승 불장의 초입이라는 것이다. 나는 우리 팀 사람들에게 집을 사라고 권유한다. 공부한 내용을 나누고자 좋은 마음으로 언지를 줬지만 어떤 과장은 내가 집을 샀으니 떨어질까봐 겁이 나냐며 조롱한다. 어떤 부장은 집값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훈수를 둔다. 회사에서 나는 부동산 투자자로 알게 모르게 소문이 나 있다. 투자자라는 단어는 나에게는 어색하다. 나는 그냥 돈 모으고 공부하고 사고 파는 것뿐이다. 이런 나의 모습을 싫어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그래도 나에게 도움을 얻으려는 사람도 몇 명 있다. 40년 넘은 아파트에 살면서 불편을 호소하던 상사는 나와 따로 식사까지 하면서 궁금한 걸 물어보셨다. 마지막 남은 계란말이까지 양보하시는 걸 보고 확실히 대인배임을 알았다. 이분은 크게 되실 분이다. 나는 그 집을 끝까지 가지고 가실 것을 조언해 드렸다.
어정쩡한 입지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다른 상사에겐 지금 사는 아파트를 팔고 재개발 끝나고 짓는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할 것을 권고했다. 나는 자산 격차가 벌어질 것이 걱정되어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집을 사라고 설득한다. 왜 이런 오지랖인가? 조용히 아웃사이더로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집 타령인가?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상하다. 회사 사람들 말고도 고등학교 친구들에게도 집을 사라고 말한다. 땅을 사란 말은 하기 어렵다. 고등학교 친구와 땅을 보러 간 적이 있다. 그는 아파트 투자는 해봤어도 땅에는 관심도 없는 친구다. 부동산에서 같이 설명도 듣고 직접 가서 보기도 한다. 그는 관심을 보이는 듯 했으나 결국 그 땅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 관심을 가졌다. 그만큼 땅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낯설기만 하다. 이런 비슷한 이유로 주변 사람들에게는 땅을 사라고 말하지 못한다. 땅은 허허벌판이라 사기가 쉽지 않다. 농과 밭, 벼, 고구마, 비닐하우스, 흙뿐이다. 아파트 같은 형체가 없다. 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엄두가 나지 않는다. 어쩌면 그래서 더 기회가 있다. 아파트는 이미 다듬어진 보석이고 땅은 다듬어지기 전에 원석이다. 원석은 알아보기 힘들다. 본질을 깊숙이 꿰뚫어 보려고 집요하게 몰입하는 자만이 원석을 알아볼 수 있다. 오늘은 261쪽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3편, 송가장 편 세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부동산 책 읽어주는 불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